자, 사사건건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가을입니다. 바람도 달라졌습니다. 가을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 좀 달라진 모습 볼 수 있을까요? 보수를 대표하는 마이크시죠.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 그리고 신사의 품격과 전사의 용맹함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던 정치 프로파일러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국회 문 열었으니까 지난달에도 뭐 좀 일 좀 될 줄 알았더니 잘 안 됐습니다. 이제 진짜 일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내가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은 좀 관심 갖고 있다. 이건 좀 통과시켜야겠다는 거 간단하게 듣고 갈까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네. 국토안전 패키지 법안을 작년 9월에 냈는데 아직까지 이게 계류 중에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네. 지진이 그때 한참 많았거든요. 지진을 대비하고 또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활성 단청 지도. 네. 대한민국 단층 지도가 완전히 안 돼 있어요. 단층 지도를 만들고 그것을 5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다음에 원전의 30km 반경에는 원전을 다시 짓지 못하게 하는 거. 네. 그다음에 그 대피소, 그다음 대피 교육을 초중 고등학교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또 뭐 재난이 났을 때 1차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강력 단체장으로 하는 그 네 가지 패키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이 지방 정부와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국토 안전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까지 안타깝게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 정기국회 때 표창원 의원님 법사위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좀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표 의원님은 법안 관심 갖고 계시는 거? 저는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네. 개정한 거예요. 그 연결돼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감시를 강화시키는 경찰위원회법 제정안. 네. 이 3법이 함께 통과가 되기를 정말 절실히 고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관이나 경찰관들 안전 분야 종사 공무원들의 그 공상 인정이 좀 더 수월하게 되는 공상추정법, 네. 어린이 안전 기본법 이런 법에 대해서 역시 장재원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네, 잘 통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때 저 검경 수사권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은 국민들은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정작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군요. 네, 아직까지 계류 중이고요. 네. 국회 그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아직 곧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네. 네,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 가을 국회 개원했는데 문희상 의장의 개회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100일간의 가을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는데요. 윤해 의원, 교육부 장관 내정자죠. 뭐 단연 관심이고요. 네. 문희상 의장이 들어왔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촛불혁명 언급에 이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존경하는 대해서 의원 이야기하자 야당 의원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발했는데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향적인 논의를 바랍니다. 이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제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 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반도의 평화에 힘을 보태는데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국 본회의 후에 자유한국당은 개회사와 관련해서 문희상 의장은 공정한 중재자 역할에 충실해달라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사실은 부드럽게 말씀드린 거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개원 연설이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나씩 여쭤볼게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동의하기 어려우십니까? 아니요, 전반적으로 동의는 할 수 있는데 그게 3조 3항과 4항에 네. 저희들 입장이 좀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정전협정을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네. 있거든요, 3조 3항에. 네. 근데 종전선언 부분은 사실상 불량 국가를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4항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 이거를 확실하게 최소한 로드맵이라든지 타임테이블 정도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끌어내서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지고 국회 비준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저희 입장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약속이 있고 난 다음에 종전선언은 가능하다. 예, 지금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미국 정상회담에서 손에 잡히는 어떤 네. 비핵화 프로세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핵화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증 가능한 어떤 그런 비핵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3조 3항과 4항에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은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일단은 그러면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예,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네. 요 부분에 대한 전제 조건들이 좀 만족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장재현 의원님의 의견 정도면 아마 협의를 통해서 부대 의견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구를 수정해서. 선언의 문구는 수정 못하죠. 네. 다만 그 비준 동의안에 부대 의견으로 첨부는 할 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합의안 선언문 자체가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전선언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사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던 7.4 공동성명, 1991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했던 남북기본 합의서 연속 이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건 결국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선언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다시 이루어지고 존중이 안 됐었어요. 그걸 이번에 한번 여야가 함께 비준 동의를 해준다면 네. 장재현 의원님 말씀처럼 북한에서의 좀 비핵화 프로세스가 조금 걸림돌이 나타나기도 하고 북미 관계에 삐걱거림도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추진력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비핵화를 완전히 이뤄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사실은 3조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올해의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비준하게 되면은 올해 내에 이거를 종전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모호한 문건이 아니고요. 굉장히 그거를 선언적으로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비핵화 프로세스입니다. 예컨대 가급적 빠른 시한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조율을 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협의만 시작된다면 네.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왜냐하면 서로 간에 과거에 그 집권 세력이었을 때는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야당이 되었을 때 조금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라서 이번에 그것을 함께 부대 의견을 달아서 네. 지금 우려를 제기해 주신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그 선언문 자체가 어떤 실효성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진을 함께 노력한다 이렇게 된다면 정권이 바뀌어서 이 판문점 선언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조금 아닌 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집권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고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 동안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과정을 또 미국과 또 협조를 통해 가지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끌어내면 저희 국회에서는 당연히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네. 다음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분히 문재인 정권의 시간이 남았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도 국회가 이제 심의를 해야 하는데, 네, 470조 이른바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 한 9% 늘어서 슈퍼 예산이다 이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하여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서입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른바 슈퍼 예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예결위 간사라 가지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봤는데 좀 이 정부가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어요. 사실은 일자리 예산, 작년도 추경 또 작년도 예산에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하고 했는데도 네. 사실상 결과가 별로 지금 좋지 않지 않고 있습니까?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고 사실 일자리가 충격적인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방식으로 좀 더 예산을 더 퍼붓겠다라는 지점은 좀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정부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년 예산보다 9.7%가 늘어났는데 SOC는 마이너스 2.3%, 농축산 쪽엔 1.1%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정 건전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확대도 된다고 하지만 30.1조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거든요. 이런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지점을 분명히 답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3조를 책정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37%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3조를 올해 예산에도 반영을 했다. 이런 것들이 좀 아구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결산을 왜 합니까? 네. 결산은 작년에 잘못된 부분을 올해 바로잡기 위해서 결산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과 좀 수정 없이 더 퍼붓겠다. 더 많은 액수를 퍼붓겠다고 그러면 일자리 하니까 안정, 일자리 관련 예산은 좀 많이 깎을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작년 올해 집행이 안 됐던 부분, 네. 우리가 그 각 부서에 이게 늘려 있는 네. 일자리 예산을 전체를 지금 결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많이 집행된 게 50%도 안 돼요. 또 그런 일자리 것들은 안정 좀 자금은 이제 국민들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올라간 것만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걸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죠. 건데 집행이 잘 안 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예산은 3조를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고용을 하면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해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작동을 안 하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정책적으로 이 소득주도 성장을 갖다가 정책적 선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선의가 시장에서 선의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거를 야당이 좀 지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충분히 야당이 지적할 만한 부분이고요. 다만 한 가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우선 경제 체질이 바뀌고 있고 지금 현재 OECD 전체로 보자면 전체 정부 예산과 GDP 대비 정부 부채율이 상당히 건전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48% 정도이고요. 대부분 유럽 선진국은 100% 이상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세수가 상당히 많이 거쳐져 있는데 이걸 곳간에 쌓아둘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이거 써야 되고요.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써야 되는데 일자리 안정기금이 남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시장에서 이걸 받으려면 지금 그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사대 4대 보험을, 보험을 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머뭇거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자리 안정기금 계속 지급이 되고 그래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계속 종업원들에게 가입하도록 해주는 것이 사업주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이 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잖아요. 88%를 중소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여건이 너무 아직까지 열악하거든요. 대기업 대비 평균적으로 보자면 50% 수준에 머무는 그런 임금 격차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일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청년들이 안 가고 현재 중소기업은 실제로 일손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재정 투입을 해서 중소기업의 건전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인구 수준도 높여주고 청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좀 함께 협력하면서 알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야죠.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예,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을 시장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책을 쓰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게 작동이 안 되고 통계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뢰가 안 되는 거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세 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혁신 성장을 하고 생활 가계 안정을 해가지고 돈 씀씀이를 많이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비용을 줄여주는 네. 거죠.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메꾸기만 급급한 거예요. 혁신 성장에는 R&D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번에 R&D를 20조로 처음으로 20조를 돌파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액수로만 보면 7천억입니다. 그런데 세제 혜택, R&D, 기업에서 R&D나 설비 투자를 했을 때 일몰되는 세제 공제는 8천억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 1,000억이거든요. 사실 혁신 성장을 위해서 투입을 하는 예산은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자금을 간단하게 깎아주는 합니다. 거는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지금 많아서. 물가 네. 같은 게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 자,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소득 주선의 가치 중에서 오로지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재정으로 투입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소득 주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예산의 모습은 최저임금 때우기가 급급한 이 예산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네. 좀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의 불균형이 일단 바로 잡아 주시면 바로 잡아야 감사하겠고 일단 정부에서는 충분히 균형 잡혀서 혁신성장 R&D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뭐 예결 위해서 저는 뭐 예결의 소속이 아니라서 네. 사실 예결이 아직 일몰이 일몰이 간사시라서 또 게다가 신규가 네. 7천억이고 그리고 더 마이너스 1,000억이거든요. 더 이제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R&D로 그렇지 몰아주시려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해주시면 중소기업 설비 감사하겠고. 투자하고 중소기업 그렇죠. 새로운 R&D가 신규 산업, 지금 일몰이 되고 있어요. 드론이라든지 네. 새로운 신규 예. 신성장 산업의 혁신 성장 그렇죠. 그런 거는 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렇게 예. 주시면 아마 알겠습니다. 네. 좋을 이거 것 하나만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해마다 지켜보면 예산 많이 삭감한다고 막 논의하시지만 사실 우리 예산이 뭐 470조가 됐는데 연말에 뭐 여야가 막 합의하고 해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 보면 결국 1,000억, 2,000억 줄이는 거거든요. 0.01% 줄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네. 예결산 소위에 들어가면 국민들이 우선 보실 때는 뭐 굉장한 아니에요. 액수에 대해서 굉장한 조정이 조정이 일어납니다. 네. 왜냐하면 결산에서 예산에서 네. 우선 삭감을 합니다. 네. 그게 몇 조가 삭감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분량 정도를 또 다른 데 새로운 필요한 사업에 데서를? 필요한 데 투자하기 네. 때문에 삭감이 1천억, 2천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국회에서 또 상당한 작년에도 조정이 그러니까 한 일어납니다. 4조 원 정도 이쪽에서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불필요한 거 깎고 필요한 거 늘리고 3조 8천억 정도 늘렸죠.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네. 저희들이 요구하는
직접적으로 바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SOC 예산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용 네. 이런 것들이 전제되면 네. 크게 충돌 없이도 할 수 이게 참 있다고 그게 봅니다. 안타까운 게 네. SOC가 토목 건설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지나치게 과잉된 부분이 있었고 그게 지역적인 편중이 또 있었잖아요. 예산 폭탄 뭐 이렇게 되면서 그분에 대한 또 국민들의 불만의 소리도 높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쪽지 예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지역에 끌어가고 이 부분은 좀 막아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네, SOC가 자, 무조건 유은혜 장관으로 나쁜 일자리 넘어가겠습니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어차피 SOC는 직접적으로 경기 부양의 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4가지 주제 준비했는데 지금 2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유은혜 그러니까 사회부총리죠.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전문성이 부족합니까? 글쎄 그거는 청문회를 통해서 정책적 검증을 해봐야지. 지금 당장 유은혜 의원이 나름대로 교육위원회에서 6년을 아마 근무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국회의원 입장과 또 장관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 자신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지는 아마 정책적 검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수위가 낮습니다. 아니요. 아니, 저는 뭐 국회의원 불패시나 이번에는 아마 유은혜 의원이 국회의원 불패시나를 믿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검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네. 지금 그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만 해도 네. 아마 유은혜 의원이 굉장히 청문회를 잘 준비해야 될 겁니다. 네, 이게 사퇴 요구에 발단이 된 게 2016년에 유 의원이 발의한 특히 이제 사립학교의 이제 기간제 교사들 정규직화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총리 유은혜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오해다. 그리고 이건 2년 전에 폐기된 법안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4만 명에 이르렀던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교육 공무직이라고 하는 교사가 아닌 다른 직제를 만들어서 이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각 분야별로 이미 다 전환이 되고 있고 교육 공무직법을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진 이미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우려를 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금 기류만 보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벼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전효옥 전 의원이 한 말 한국당이 생존을 증명하려면 유은혜를 낙마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그런 기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회의원 장관이 내정이 되면 당내 기류가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야 관계 속에서 그 의원이 야당과 어떤 그 인식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확 나뉘는데 이상하게 유은혜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인 여론이 많이 없더라. 그러면서 또 구체적인 차남 병력 문제라든지 네. 또 지역구 사무실 임대 문제 같은 게 불거지면서 우리 의원들이 유은혜 의원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기류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자질을 검증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이참에 힘의 과시 정도 의원수가 많은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쪽으로 기류가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요, 싶어서 그런 건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 사실은 네. 지금 뭐 교원 공무원법이라든지 또 사실상 지금 내신을 전체 연신을 반영해서 50%를 뽑겠다 이런 것들은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지명 철회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자유한국당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또 자, 따라야죠. 자, 피해갈 수 없는 그러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게 1번 카메라 보시고요. 네, 영상 편지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유은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일단 교육부총리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다만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 내에서 유은혜 의원님이 장관 지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거는 제가 기뜸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했던 법안들, 교원공무원법이라든지 또 유은혜 의원이 바라보는 우리 입시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요. 또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상 차남 병역 문제라든지 또 지역구 사무실 임대 문제 같은 게 터졌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많은 진솔한 답변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청문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야기 잠깐 여쭤볼게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개헌 문건 주도한 것 같고 지금 미국 가서 안 온단 말이에요. 네.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현재 저희가 법사위에서 계속 그 질의를 했고요. 네. 어떻게 할 거냐, 여권 무효화 조치 왜 안 하냐 네. 이런 이제 질의를 계속 했는데 법무부 쪽 입장은 요건이 아직 안 됐다. 그 네. 기소 중지라든지 네. 외교부에서의 여권 무효화를 위한 사전적인 그 네. 절차들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런 답변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는 여권 무효화, 그다음에 사법 공조, 미국 측에 대한 요청들을 통해서 신병 확보하고 빨리 조기 귀환할 수 있도록 그런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날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날입니다. 뭐 네. 두 의원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날 조현천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출입 기록을 살펴봤더니 최소 3번 이상 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네. 탄핵안이 가결된 날 국회에서요. 네,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기무사령관은 들어가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쿠데타 모의에 대한 친위 쿠데타 모의에 대한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2016년 11월 15일, 12월 5일 그리고 12월 9일 그 청와대 출입 기록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 전이야 어쨌든 뭐 대통령이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12월 9일부터는 직무 정지거든요. 그러면 현지 기무사령관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만나러 관저로 들어간다? 이것은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간다면 황교안 당시 권한 대행을 찾아갔었어야 하죠. 만났어야죠. 네. 그래서 이 부분 그 이후에도 2017년 2월 10일에도 또 기록이 나옵니다. 네. 이때는 완전히 직무정지 상태에서 이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더더군다나 지금 계속 나오는 합수단의 조사 내용을 본다면 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을 만난 것이 아니라 경호실장, 그 국방비서관 그리고 나와서는 다시 합참을 들렀다가 합참에서 여의치 않으니까 육본을 들고요. 네. 그리고 수방사령관과도 접촉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도대체 왜 합참이 계엄 주무기관인데 왜 합참이 작성을 안 하고 기무사령부가 네.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매뉴얼에 따르자면 계엄사령관이 합참의장이 돼야 되는데 왜 육본 네. 육참총장이냐. 네. 이것이 설명이 되는 거죠. 합참에 갔는데 합참이 협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본에 갔고 그리고 수방사에 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류에 모두 기입되어 있는 부대들, 이 부대들에 대한 실행 명령들이 어떻게 전달됐냐. 이 부분이 지금 숙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물론 가정입니다. 네. 계획했다가 합참해서 안 되니까 육군 참모총장으로 틀었고 그래서 계엄사령관을 육참으로 해놓은 거다. 이런 가정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왜 또 피의 사실을 계속 흘려가지고 이 사건을 왜 이렇게 또 증폭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경마식으로 자꾸만 찔끔찔끔 보도되는 데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이거는 아주 스피디하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빨리 좀 체포를 하든지 소환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깊숙이 들어가서 빨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지. 사실 이게 사실관계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논평하고 또 의혹만 확산시킨다는 게 저는 좀 올바르지 않는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정말 중대한 문제고 국가의 쿠데타 모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찔끔찔끔 보도식으로 나온다는 게 저는 조금 좀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빨리 저는 네. 그 핵심 피의자를 소환해서 이 문제를 빨리. 근데 조현천 전 사령관이 들어올 것처럼 하면서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 통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 그래서 불법 체류 상태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 네.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피의 사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은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 등의 법률에 따라서 자료 요청을 해서 확보한 내용이거나 네. 혹은 KBS 등의 취재 결과 확인된 것들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유출한 것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까지 늘 언론이 이제까지 늘 취재를 해가지고 다 알겠습니다. 그게 다 네. 피의사실 공포예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공의 아니 유리한 업무이죠. 거는 알 권리고 저희들이 유리한 거는 피의사실 공포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같은 자, 얘기가 이렇게 좀 같은 얘기가 좀 이렇게 어떤 네. 사건을 자꾸만 이게 피의사실을 자꾸만 흘려가지고 이렇게 뭐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만 좀. 그러니까 조현천 사령관이 들어오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빨리 좀 빨리 소환해서 이거를 수사를 시켜야죠.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좀 이르긴 하지만 좀 보겠습니다. 네. 뭐 대선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네. 범진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해서 이거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보 진영에 물어본 게 아니고 박원순, 이낙연, 심상정, 김부겸, 김경수, 이재명. 눈에 띄는 건 이재명
전 지사,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많이 밀렸고 1년 전과 뭐 비교하면 네. 뭐 안희정 지사는 사라졌고요. 네. 보수 진영도 볼까요? 네. 유승민, 황교안, 안철수, 홍준표 이런 순입니다. 손학규 이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제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그냥 여쭤볼게요. 시간 때문에. 네. 진보 진영에서는 누가 제일 셀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떤 그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김부겸, 임종석. 네. 네. 왜냐하면 김부겸 장관은 네. 어떻게 보면 보수의 텃밭에서 TK에서. 네. 상당히 이미지가 좋고 인기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조금 하락을 한다면 김부겸 장관이 유력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평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굉장히 임기 말로 가면서 더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면 그 적자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되지 않겠느냐. 네. 제가 이런 예측을 했는데 너무 섣부르고 네. 너무 빠릅니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냥 여쭤본 겁니다. 보수 진영은 보수 진영에만 물어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월등하게 높게 나옵니다. 그래요? 네. 이런 부분,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수 진영 거 볼까요? 네. 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유승민 이건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거고 민주당 지지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진보 진영 지지도가 들어가 있는데 보수 진영만 물어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월등하게 높게 나와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책임 아닌가 싶습니다. 당내에서 나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네. 아직 검증도 되지 않았고 전 정권의 많은 책임과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이런 분이 가장 높은 범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 후보다. 이건 사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셨거나 사람이 유력한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좀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 남 이야기 고전적 제가 지금 논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분석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전적 보수 진영과 그다음에 저희들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중도 보수 진영이 네. 딱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유승민 같은 후보가 필요한데 네. 기존 보수 진영에서는 유승민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용납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시 묶어내느냐, 네. 어떤 지도자가 이걸 묶어낼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지. 지금 이런 현상이 네. 자유한국당을 지금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네. 황 전 총리가 사흘 후에 출판 기념회 연답니다. 출판 기념회 정치인은 아니죠. 전 관료가 낸다는 건 뭔가 의미 있는 행보예요. 네. 황교안 전 총리에게 저 카메라 보시고 30초 영상 편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황교안 전 총리님, 2012년 대선 국정원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시면서 온몸을 던져서 막아내셨습니다. 특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구속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겁박하고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죠. 이후에 법무장관을 거쳐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모든 사법농단, 국정농단, 한일 굴욕적 위안부 협의, 사드 도입을 둘러싼 논란 이런 부분에 모두 네. 책임이 있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소부터 하시고 정치 행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두 분도 인지도나 뭐 팬심 이런 건 대선 후보에서 안 밀리시죠? 박장원 의원 얘기죠. 아닙니다. 저야 뭐 무슨 제가 있습니까? 네, 무슨 장재훈 의원. 대단하신 분이죠. 우선 역량과 능력, 언변, 모든 정치 이슈 소화 능력 최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장재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